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정입니다. 오늘은 최윤희 빈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는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또 누군가는 몇 년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 길을 찾습니다. 직업의 지형도가 달라지며 일의 의미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을 읽는 눈일 겁니다. 나만의 답을 찾는 여정 잡학사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경기도는 2일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6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 형태, 소득, 노동 시간 등을 정밀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배달과 운송 등 직종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와 계약 조건 등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설문조사와 면접을 병행해 산재보험료나 쉼터 지원 등 기존 정책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와 학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경제팀은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과 세수를 재투자의 마중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수 없는 만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일각에서는 대기업에만 온기가 도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투자와 분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결국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등을 선별해 선제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해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획감독에 나서는 건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 관행이 워낙 뿌리 깊은 만큼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수도권의 플랫폼이나 IT 업종, 지방의 제조협력업체 등을 유형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 검토에 그치지 말고 계좌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실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타자가 친 공이 애매하게 빠졌는데 중계 화면에는 안타라고 뜹니다. 반대로 분명 공을 놓쳤는데 이번에는 실책으로 기록되죠. 그렇다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야구의 모든 순간을 숫자로 기록하는 사람들, 야구 기록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야구 기록원은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플레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직업입니다. 안타와 실책은 물론 타점과 도루, 폭투와 야수 선택까지 수많은 상황을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선수들의 타율과 방어율, 그리고 각종 통산 기록 역시 바로 이들의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기록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공 하나, 플레이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타자가 친 공을 야수가 놓쳤다면 그게 안타인지 실책인지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지만 규정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죠. 그래서 기록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2년 전 저도 직접 기록원 교육을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게 왜 안타인지 실책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원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해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선수들이 경기를 만든다면 기록원은 그 경기를 역사로 남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타 하나, 실책 하나는 선수의 시즌 기록을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틀 경쟁이나 연봉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기록원은 특정 팀을 응원하는 팬이 아니라 오직 사실만 바라보는 관찰자가 돼야 합니다. 수많은 관중이 열광하는 순간에도 가장 차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기록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야구 기록원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특정 전공이 필수는 아니지만 야구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KBO에서는 기록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공부와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 기록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데이터 산업이 커지면서 기록 분석 능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홈런은 팬들의 기억에 남고 정확한 기록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한 줄 한 줄 기록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야구를 기록하는 사람들, 야구 기록원.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치열하게 또 해석을 하는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이 시선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수들의 활약 뒤에서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록원들의 숨은 노력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코너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업은 숫자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같은 숫자를 철저하게 분석한 뒤 투자를 결정하죠. 단순히 회사 이름만 보고 돈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회사 이름이나 대략적인 연봉만 보고 지원 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내 시간과 커리어를 투자할 진짜 좋은 회사를 찾으려면 우리도 투자자처럼 기업의 숫자를 뜯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원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업의 숫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과 성과급입니다. 취업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단연 초봉 얼마인가요일 텐데요. 이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합계 액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약 연봉의 순수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정기수당, 심지어 명절 상여금까지 미리 쪼개서 포함해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즉, 내 통장에 꽂히는 진짜 고정적인 숫자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과급 체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성과급 체계는 회사가 이익을 직원들과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보상 체계가 명확한 기업일수록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도가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원 수 변화입니다. 직원 수는 단순히 회사 규모가 아니라 회사의 현재 상황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직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면 사업이 성장하고 있거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사업 축소나 구조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채용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즉, 직원 수 변화는 기업의 성장 방향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퇴사율입니다. 연봉이 높고 기업 이미지가 좋더라도 퇴사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한 번쯤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업무 강도가 높거나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숫자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사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 전 해당 기업의 퇴사율을 통해 내부 근무 환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직원들이 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평균 근속 연수는 퇴사율과 함께 보면 더 의미가 있는데요. 퇴사율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평균 근속 연수는 장기적인 근무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오래 다니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까지 취업준비생들이 지원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업의 숫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근무 환경,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업을 단순히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숫자를 분석하듯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이 다닐 회사를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력과 성장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요. 좋은 투자가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듯 좋은 취업 역시 충분한 정보와 분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건보다 퇴사율이나 근속연수 같은 진실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나의 소중한 시간과 커리어를 믿고 맡길 기업인 만큼 이제는 우리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회사의 숫자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직업의 세계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칩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개의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 지금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작은 반도체 칩을 실제 제품으로 완성하는 사람, 반도체 패키징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엔지니어는 생산이 완료된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전자기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뛰어난 성능의 반도체가 있어도 외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패키징 과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를 더 작고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패키징 방식이 개발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은 크게 설계, 전공정, 후공정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반도체의 설계도를 만들고 전공정에서는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회로를 새겨 넣습니다. 그다음 후공정 단계에서는 완성된 칩을 잘라내고 보호한 뒤 전자기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엔지니어는 바로 후공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쉽게 말해 패키징은 작은 반도체 칩이 전자기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반도체를 실제 제품에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공학, 반도체 공학, 재료공학 등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칩의 발열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 능력과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하는 만큼 꼼꼼함과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설계와 생산, 품질 관리 부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협업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패키징 엔지니어는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첨단 패키징 관련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대규모 서버 구축이 늘어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첨단 패키징이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도체의 성능과 경쟁력을 좌우할 숨은 주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칩 하나를 현실로 만드는 직업, 반도체 패키징 엔지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이 작은 반도체 칩의 진짜 성능을 완성하는 것, 결국은 연결에 있었습니다. 작은 칩 하나가 현실의 제품으로 완벽하게 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패키징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일터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잡토크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개발자들에게나 쓰이던 이 용어가 이제는 기획, 마케팅, 디자인 등 일터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내 직무뿐 아니라 여러 기술을 넘나드는 이른바 크로스 스킬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코딩을 하고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과 영상까지 돈맡아 하는 일들이 흔해진 건데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올라운더로 성장할 기회라는 시각과 한 사람의 연봉으로 세 사람 몫을 시키려는 이 교묘한 압박이라는 우려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과연 직무 경계 붕괴는 우리 커리어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번아웃의 시작일까요? 이번 잡토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희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크로스 스킬링이 급변하는 고용시장에서 개인의 생존력을 높여주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한 가지 전문성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직무를 연결할 줄 아는 융합형 인재가 더 주목받는 시대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AI 도구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업무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면 조직 안팎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확장하고 또 내가 보유한 스킬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실적으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일터의 분위기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역할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역할과 책임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직원 개인의 업무 과부하와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다 다루다 보면 정작 본인만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경력이 다소 애매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역량 확장이라는 명확한 장점도 있지만 일부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스 스킬링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먼저 윤희 아나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무조건 다방면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진 메인 직무의 뿌리를 단단히 둔 상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관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도 단순히 업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제도적으로 지원책이 확고하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결국 일한 만큼 보상받는 명확한 보상과 권한 체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무를 소화하며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한 구성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인사고과 인센티브 혹은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투명하게 주어져야 하는 거죠. 정당한 대우가 뒷받침될 때 구성원들도 지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와 개인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한 지원과 그에 따른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직무의 경계를 넘어 유연하게 연결하는 능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는데요. 이 변화의 바람이 지치는 의무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성장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한때 시인을 꿈꾸기도 했지만 비교적 늦은 시기에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며 결국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허준희 교수입니다. 네, 허준희 교수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수학 천재와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구구단도 어려워했던 학생이었는데요. 하지만 수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시인을 꿈꾸며 문학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진로를 바꿔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에 입학했고
대학에서도 방황을 겪다 위상수학 수업과 히로나카 교수의 강의를 계기로 수학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에 재학해 석사를 마치고 수학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허 교수는 박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같은 오랜 수학의 난제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며 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허 교수는 사이먼스 연구자상, 삼성 호암상, 뉴 호라이즌상, 블라바트닉 젊은 과학자상 등 굵직한 상들을 잇따라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필즈상은 4년마다 만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으로 300년 난제였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한 앤드류 와일스 역시 이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허 교수는 만 39세로 마지막 자격해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계 수학계로서는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필즈상만큼이나 허준희 교수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은 건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 때였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이 자리에서 조금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졸업식이면 도전하라 또는 꿈을 가져라 같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가 강조한 건 다름 아닌 친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더 와닿았던 이유는 경쟁과 불안이라는 사회 현실을 짚어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현실을 회피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축사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허 교수는 현재 한국의 수학 교육과 연구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수학에 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입시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풀이에 많이 시간을 쓰는 반면 개념을 확장하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허 교수는 정답을 빨리 맞히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수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준희 교수는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건 과목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 연구자들이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구단도 쉽게 외우지 못했던 학생에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허준희 교수. 비록 출발이 늦어 보이더라도 충분히 다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 수학자 허준희 교수였습니다. 네, 비록 출발은 늦어 보이더라도 나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 시간이었는데요. 경쟁 속에서도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도 잠시 마음의 여유를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K-팝과 K-푸드, K-패션에 이어서 K-웨딩이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되었습니다. 국내 9개 웨딩홀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웨딩 전문 기업이 웨딩 브랜드 더채플의 베트남 지점을 베트남 호치민에 오픈한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공간 기획력과 예식 운영 노하우, 시금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국식 웨딩을 베트남에 심겠다는 목표입니다. 더채플 베트남 지점이 더채플 햇420이 위치한 지역은 빈탕군의 서나펄입니다. 서나펄은요, 호치민 내 전통적인 경제 중심지인 일구에 인접한 최고급 주거 상업 복합 지역으로 현지 자산가와 외국인 주재원 거주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 정령 인구층이 두터워서 웨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이나 차별화된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라서 한국형 프리미엄 웨딩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 웨딩에서는요,
예식과 연회 공간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올인원 볼륨이 대체적입니다. 하지만 더채플의 420은 예식과 연회 공간을 분리하면서 채플형 웨딩홀을 중심으로 신부 대기실, 연회 공간, 부대 시설 등을 구성했고 예식 공간은 180명에서 250명, 다이닝홀은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K뷰티와 패션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것처럼 이제는 K웨딩 문화 역시 공간 기획, 예식 운영, 시금 서비스 전반에서 경쟁력이 높다며 한국형 웨딩 문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형 프리미엄 웨딩 시스템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고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세계적 웨딩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K뷰티와 K패션이 세계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이제 웨딩 역시 하나의 K문화 상품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K가 붙은 우리 문화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K뷰티나 패션을 넘어 이제는 우리 고유의 웨딩 시스템까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상품으로 뻗어나간다는 소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공간 기획부터 예식 운영까지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세계 어디까지 도약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윤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같이 나눠볼까요? 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신입보다 AI가 더 일을 잘한다. 실제로 올해 취업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청년 실업자가 5만 6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이 청년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취업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화두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리나 분석, 문서 작성 같은 초급 사무직 업무는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맡던 업무부터 AI 대체가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 상당수를 이제는 AI가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가장 그 영향을 바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네, AI 도입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고용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AI 도입률은 정보통신업이 61%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이 47%, 제조업이 23%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올해 4월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11만 5천 명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5만 5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이 AI가 효율을 높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특히나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기회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특히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흐름까지 겹치면서 일 경험 자체가 없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사회적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AI 기술에 대한 반감으로 이른바 AI 러다이트 운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파괴했던 노동자들의 저항 운동을 말합니다. AI가 새로운 기술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AI가 꼭 위험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AI를 취업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AI 취업 도우미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AI가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돕는 방식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텐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량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청년 취업난 해법 역시 이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에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 아나운서가 준비한 내용 알아봤고요. 다음 주영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정년 65세 연장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늘어나면 정말 모든 직장인이 지금보다 5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한편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정년 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요즘은 60세에 퇴직을 해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또 그런 추세잖아요. 실제로 고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5세 이후의 삶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남성은 평균 19.2년, 여성은 23.6년을 더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도 약 20년 이상을 더 살아가는 상황인 셈인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약 4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년 연장이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직장이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속 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재고용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촉탁직 형태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경영자 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3%는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퇴직 전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는 기존 임금의 80%가 2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가 23%를 차지했습니다. 즉,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결국 이 정년 연장이 몇 세까지 연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애초에 정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 33.2%, 50대 19.6%, 20대 1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정년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건데요. 또 전문가들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는 고령 인력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단순히 법정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은 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만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정년을 몇 살로 정할 것인가 보다 누구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이혜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게임 산업은 이제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AI와 가상현실, 미래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게임 기업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2007년 설립된 게임 기업으로 배틀그라운드 시리즈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배틀로얄 장르를 세계적으로 흥행시키며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게임 개발을 넘어 AI와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등 새로운 게임 IP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근 크래프톤은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산업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 AI와 가상 시뮬레이션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국방 분야 피지컬 AI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게임 엔진과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장 환경을 구현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임 기술이 국방 산업과 연결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게임 속 가상 공간 구현 기술은 훈련과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방산 기업들 역시 게임 엔진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도 AI 연구 역량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국방 산업 진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래프톤은 게임 기업을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딥러닝 기술, 가상 캐릭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 시장 확대와 함께 인도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면서 성장 기반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게임 산업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콘텐츠 소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와 메타버스,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결합되며 산업의 영역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 엔진 기술은 교육과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결되며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크래프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크래프톤은 신작 확대와 AI 기술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게임 산업을 넘어 AI와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AI 기술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크래프톤이 어떤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 게임 기술이 국방 AI와 가상 시뮬레이션 같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는데요.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장단이 울리고 가락이 피어오르는 국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5일 제1회 국악의 날이 지정됐는데요. 1년 후인 지금 제2회 국악의 날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열흘 동안 국악주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전국 각지의 국악원까지 우리 소리가 온 나라를 가득 채울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악주간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국악주간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행사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을 비롯해 국립민속국악원, 국립진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기록한 지 130주년을 맞았고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도 제작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 세기가 흐른 2026년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완전체 컴백 공연의 메인 타이틀을 아리랑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아리랑은 아름다운 선율과 몇 가지 장단을 얹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민족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희와 열정이 응축된 민족 정신의 표상입니다. 특히나 국악 분야에서 아리랑이 가지는 의미는 그 어떤 장르보다 크고 중요한데요.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국악주가는 아리랑을 주제로 삼아 응축된 민족 문화의 힘을 독창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악의 날인 6월 5일 과감은 일대에서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전통연희 길놀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또한 줄타기 공연을 비롯해 기점놀이와 곧싸움, 탈춤, 풍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연희를 선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아리랑 특별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보존회의 보유자들이 각 지역 아리랑의 독창성과 본연의 맛과 멋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리랑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명인명창의 아리랑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악밴드가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색다른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기획 공연과 특별 전시도 마련됩니다. 우면당에서는 전통 산조와 창작 산조 공연이 진행되고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는 명상과 국악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또 예악당에서는 종모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하나의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종묘사직 왕의재단 백성의 땅 공연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풍류사랑방에서는 관조 나를 비추어 보다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국악원에서도 특색 있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2026년 구두막 축제가 열렸고요.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기악단 기획공연 여유가 진행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남사당놀이 바우더기 밥마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희로애락이 담긴 아리랑,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국악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국악주간. 전통의 멋과 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국악주간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배터리가 1%만 돼도 끝까지 사용하다가 충전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100%를 꼭 채워야만 마음이 놓여서 충전기를 계속 꽂아두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충전 습관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만요. 과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완전히 다 쓰고 충전해야 배터리가 오래 간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1%까지 쓰고 충전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될수록 내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상태까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배터리의 수명을 더욱더 줄일 수 있다는데요. 즉, 끝까지 쓰는 습관이 반드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00%까지 꽉꽉 채워서 충전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한 상태로 오랜 시간 충전기를 꽂아두게 되면요, 배터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하는 습관이죠. 잠들기 전에 충전을 해놓고 아침까지 계속 꽂아두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는요, 필요 이상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습관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배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배터리가 20에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시작해서 80에서 9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배터리에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완전히 비우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충전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열인데요. 충전하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다 보면요, 기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열이 배터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영상 시청처럼 발열이 큰 작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요, 배터리 소모와 손상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충전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것도 우리 배터리를 위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짧게 자주 충전하는 건 과연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게 나눠서 충전하는 것은 배터리에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줄었을 때 틈틈이 충전해주는 습관은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배터리를 1%까지 쓰는 습관도 100%까지 꽉꽉 채워 넣는 습관도 모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거, 즉 2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적당한 충전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조금만 사용 습관을 바꿔도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요,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수이정이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변화의 흐름부터 유용한 정보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직업도 커리어도 결국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내일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